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낡은 연립주택 단지의 반지하 방에서 정만수는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은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겨울이 아니었다면 더 오래 방치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사망 추정 시점은 3일 전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간단한 검시가 끝나고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방 안을 수색했습니다. 낡은 옷장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수형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박경위는 이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만수 80세. 전과 기록 있네요. 이제는 퇴색되어 읽기 어려운 종이에는 30년도 더 된 날짜와 함께 폭행, 상해 등의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박경위의 시선을 더 끈 것은 벽장 깊숙이 정리되어 있던 3권의 스크랩북이었죠. 이게 뭐지? 첫 번째 스크랩북을 열자 정연하게 오려붙인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상단에는 날짜와 신문사 이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0년 3월 15일 마이너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현 판사 임명. 그 옆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성이 법복을 입은 채 임명장을 받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랩북에는 정윤서 변호사, 대형 로펌 합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세 번째에는 정성우 교수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경위, 이것 좀 보세요. 동료 경찰이 발견한 것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새 아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뒷면에는 우현 초등학교 입학, 윤서, 유치원, 성우 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스크랩북의 인물들과 사진 속 아이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박경위는 사진과 신문 기사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노인과 성공한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노인은 혼자 이런 곳에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스크랩북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을까요? 연락처는 찾았나요? 아직 없습니다.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가 몇 개 있는데 확인 중이에요. 박경위가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은행 대출팀이라는 이름으로 약 한 달 전에 걸려온 전화였죠. 그 외에는 들어오는 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발신 기록에는 3개의 번호가 반복적으로 있었지만 대부분 부재 중이거나 짧게 통화된 기록뿐이었어요. 박경위는 이 번호들을 메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약통들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약, 그리고 진통제까지. 정만수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족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위가 메모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전화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겨울바람은 반지하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방에 정만수의 흔적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박한 장례식장, 사무실. 정만수의 영정사진 앞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동네 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3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키가 큰 남성이었습니다. 정우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그의 엄격한 성격을 드러내는 듯했어요. 그의 뒤로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정윤서, 전직 검사 출신의 유명 변호사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남성은 다른 둘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정성우,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였어요. 세 사람은 영정 앞에 서서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 모습이 많이 변하셨네요. 정우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10년도 더 된 것 같아. 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영정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은 오랜 세월 쌓인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정만수 씨 자식들이라고요? 맞아요. 큰아들은 판사고 딸은 변호사, 막내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자식들이 있었는데 왜 노인네가 혼자 저렇게 고독사했을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전과자 노인의 장례식에 판사, 변호사, 의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장례식장의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우현은 이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사로서 그는 늘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제가 다 챙겼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품은 저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윤서가 먼저 유품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으로 상황을 직시하려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경찰이 발견한 스크랩북과 사진첩,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소지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윤서가 스크랩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거 나 관련된 기사들이야. 정우현과 정성우도 다가와 각자의 이름이 적힌 스크랩북을 확인했습니다. 정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모으고 계셨다니. 정성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고 장례 비용도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라고 합니다. 장례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분들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몇 년간 거의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정우현의 턱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달 보내던 생활비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충분한 금액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살았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장례식 이후 절차에 대해 의논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화장하겠습니다. 정우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골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윤서와 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세 남매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절차를 마친 세 남매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이 이렇게 마주 앉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네. 정성우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했습니다. 정우현은 그저 커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생각나니?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우리 때리던 날들. 갑자기 정우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어렸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다 기억해.
정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안 날 리가 있겠어? 나도 중학생 때부터는 다 기억해.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던 날도. 정성우는 머그잔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구치소에 가신 것만 기억나. 그때부터 학교에서 전과자 아들이라고 놀림받았어. 세 남매는 잠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의 집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정만수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그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내가 법대 시험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 들어오셔서는 책을 다 찢어버리셨어. 정우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지.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정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서 법조인이 됐어.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정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의사가 된 이유가 엄마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 더 일찍 병원에 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은 어린 시절을 극복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자신들의 삶에서 지워왔습니다. 난 판사가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꿨어.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정만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 판결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웠거든. 정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검사 임용될 때 가족관계를 최대한 숨겼어. 배경조사에서 아버지 전과 기록이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성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교수 됐을 때 방송에 몇 번 나왔는데 혹시 아버지가 나타나실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통장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매달 보냈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나도 명절마다 추가로 보냈어. 전화도 몇 번 했고. 정윤서가 덧붙였습니다. 정성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본 적이 없잖아. 몇 년 동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 돈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의 삶에서 지우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졌어. 정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와 무관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정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보낸 돈으로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허름한 반지하에서 살았을까? 세 사람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보낸 돈은 아버지에게 자식들의 얼굴을 대신하는 차가운 대체물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아버지의 반지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우현이 열쇠로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네. 정윤서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성우는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고 싱크대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병원 방문 일정이 꼼꼼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 병원 다니신 기록이 많아. 정성우가 달력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우현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경찰이 전달한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상자를 열고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우현이 낡은 가계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계부를 펼치자 꼼꼼한 글씨체로 기록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 남매의 송금 내역과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월 15일 우현이 변호사 개업 축하 케이크 3만 원. 정우현이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정윤서가 다가와 가계부를 넘겨보았습니다. 4월 8일 윤서 판사 임명기사 오려붙임. 액자 구입 2만 5천 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성우도 가계부를 보았습니다. 12월 3일 성우 교수 TV 출연 5분. 눈물 나. 녹화 테이프 구입 5천 원. 세 남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에는 그들이 보낸 돈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은 그들과 관련된 물건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신문 구독료, 그들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한 테이프 구입비,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케이크 비용까지.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쓰셨다니. 정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성우는 다른 유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반쯤 쓰인 편지였습니다. 이건 편지인가 봐. 우리에게 쓰신 것 같은데. 정성우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세 남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현, 윤서, 성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언젠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우선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란다. 정우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너희에게 상처 준 기억들, 아직도 내 가슴을 찢어놓는구나.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후로 30년 넘게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릴 때도 이해했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희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지만 너희는 내 생의 전부였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정성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스크랩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 안에는 단순한 신문 기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기사마다 아버지의 꼼꼼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현이 판결, 정의롭고 현명하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윤서,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었구나. 내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성우의 의술,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을까.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다니. 정성우는 벽장 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 남매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그려준 그림들과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성우가 9살 때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 빨리 나와서 집에 오세요. 사랑해요. 정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보냈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에서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세 남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 이곳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정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현은 휴가를 내고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했지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그의 단단한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정만수 씨 아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옆 동네에 사는 김복래라고 합니다. 만수 씨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정우현은 김복래 할머니를 방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 씨가 갑자기 가셔서 장례식에도 못 갔네요. 옛날 허리 다쳐서 멀리 못 가거든요. 정우현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노인정에서 만났죠. 만수 씨가 나이 드신 분들 도시락 봉사 오셨거든요. 정우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사요? 그럼요. 30년 넘게 매주 오셨어요. 술은 한 방울도 안 드시고 그냥 봉사만 하셨지. 정우현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이면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온 시점과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알던 아버지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김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만수 씨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난폭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던 30년 동안은 정말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셨어요. 정윤서와 정성우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세 남매는 김복래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변하셨다고요?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네, 만수 씨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는데 이젠 그걸 갚아나가는 중이라고요. 정성우는 아버지의 달력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엔 병원 방문 날짜뿐만 아니라 노인정 봉사, 복지관 배식 도움이라는 메모도 빼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다면서요? 정성우가 물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안 좋으셨어요. 폐가 안 좋다고 하셨죠. 병원에도 몇 번 가셨는데 애들한테 폐될까봐 그냥 집에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알았더라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분이셨단 말인가요? 정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 씨는 여러분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판사가 됐다. 우리 딸은 변호사다. 막내는 의사다. 계속 그 말씀만 하셨지. 정우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허름한 곳에서 사셨을까요? 저희가 매달 돈을 보냈는데. 김복래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만수 씨가 그러셨어요.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은 대부분 기부하신다고. 내가 쓸 것은 얼마 안 된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죠. 세 남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으로 아버지는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만수 씨가 재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자식분들께 연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 포기하셨죠.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정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TV에 출연했던 때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로 성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병을 혼자 견뎌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노인정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했네요. 다들 거동이 불편해서요. 만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다들 많이 슬퍼했어요. 김복래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만수 씨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혹시 내가 갑자기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죠. 봉투 안에는 3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정우현, 정윤서, 정성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이해하셨죠.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했으니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김복래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만수 씨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떠난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참모습에 대한 깊은 후회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현은 자신의 차 안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판사가 된 너를 보며 내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어릴 적 내가 준 상처들 정말 미안하구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가 집을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변했다. 술을 끊었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판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조금씩 구원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버지는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정우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재판하며 그들의 반성과 변화 가능성을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단죄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가장 불공정한 판사였나 보다. 정우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49제를 준비하기 위해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정우현은 어느 때보다도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내가 다룬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봤어. 정우현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과자들의 재판. 나는 늘 그들에게 엄격했어.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응급실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 그들을 치료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경멸이 있었어. 정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변화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네.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아버지에게 보여준 태도 사이의 모순에 세 남매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사찰에 도착한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법당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가 노인정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우리 노인정의 기둥 같은 분이셨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매주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오셨죠. 자식분들 이야기를 참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다른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 남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들이 외면했던 아버지의 변화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법회가 시작되기 전 정우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우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벌을 내렸지만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가장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우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항상 감정을 억누르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법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정작 내 아버지 앞에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를 믿지 않았고 용서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신 편지에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을. 정윤서와 정성우도 일어나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남매는 오랫동안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당에 모인 사람들도 이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남매가 세상에서 얻은 성공과 명예는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게 깨달아 정말 미안합니다. 정우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제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정 속 정만수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식들의 용서와 이해를 드디어 받았다는 듯이 아버지의 49제가 끝난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한적한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장소를 찾았습니다. 김복래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정만수는 이곳의 전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여기 자주 오셨대요. 저 멀리 서울 전경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하셨다고 해요. 정성우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준비해온 작은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산 아래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성공을 이룬 도시였죠. 이런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셨구나. 정윤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우현은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버지 영전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각자 편지를 준비했어.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우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판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죄와 벌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에게는 가장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화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오래된 죄만으로 아버지를 단죄했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 있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선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늘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30년 전의 기억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변화와 노력은 전혀 보지 않았죠. 제가 믿어온 정의의 원칙을 아버지에게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은 손에 든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죄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믿는 것임을. 아버지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남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윤서가 나섰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목소리도 이날만큼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해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늘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인 저는 아버지를 변호하기는커녕 가장 냉혹한 검사가 되어 아버지를 단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스크랩북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승소 소식을 기뻐하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위해 단 한 번도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변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우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의사인 그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를 살리면서도 아버지의 통증은 외면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을 아버지에게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성우는 아버지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했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과 치료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가족이 없다고 대답하셨더군요. 사실은 의사인 아들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버지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성우는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환자들에게 가족의 지지가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그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세 남매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법의 학적 진단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진심을 다해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전망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정우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고를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만수의 흔적은 그가 사랑했던 도시 위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만수 법률구조재단의 개관식이었습니다. 정우현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 정만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많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는 법정에서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판사의 위엄이 아닌 한 아들의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불공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며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정만수 법률구조재단은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전과자들에게 법률 상담, 직업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정우현은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출연했고 여러 법조인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정윤서가 가족회복 무료 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 및 중재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정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정윤서가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했고 우리 가족은 그 변화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고 누구에게나 변화의 기회가 있음을 믿는 공간입니다. 정윤서는 자신의 로펌 일을 줄이고 상담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승소만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돕는 중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정성우가 정만수 노인의료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무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특히 말기 암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지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홀로 싸우셨습니다. 정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병마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모든 환자에게 가족 같은 지지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직접 설계한 정만수 기념관에는 아버지가 30년간 모아온 스크랩북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 남매의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정만수의 봉사활동과 변화의 여정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기념관 로비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방이라 이름 붙은 이 공간은 아버지가 살았던 반지하 단칸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소박한 가구들과 세 자녀의 사진, 그리고 스크랩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가끔 이 방에 들어와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판에서도 범죄자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정윤서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법적 승리만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가정 문제를 다룰 때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성우는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늘 그들의 가족 상황을 살폈습니다. 환자가 혼자라면 병원의 지원 시스템을 연결해 주었고 그 자신이 직접 찾아가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 남매는 매년 아버지의 기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지만 그들은 점차 아버지가 봉사하던 노인정과 복지관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만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김복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 세 남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세 남매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산자락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정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나아졌나요? 봄바람이 새 남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의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현, 정윤서, 정성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공한 판사, 변호사,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새 자녀였을 뿐입니다. 아버지 정만수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지워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킨 새 자녀들은 비로소 아버지에게 정의로워졌고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 외곽 구석진 곳에 자리한 동네 시장은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지 오래였습니다. 낡은 천막과 녹슨 철제 프레임들이 시장 골목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는 곳이었죠. 그런 삭막한 풍경 속에서도 유독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도시락 챙겨주시는 거예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민호가 작은 좌판 앞에 서 있는 윤정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의 할머니의 낡은 좌판 위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계란말이도 넣었단다. 윤정의 할머니는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깨끗하지만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민호야, 어제는 학교 갔니? 윤정의 할머니가 도시락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민호가 말을 흐리자 윤정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지방에서 일하느라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요즘은 학교에 잘 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꼭 가거라. 공부해야 네 앞길이 열리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대답 없이 도시락만 꼭 쥐었습니다. 윤정의 할머니는 더 다그치지 않고 다른 도시락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장 주변의 독거노인들과 민호 같은 아이들에게 나눠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일을 부탁한 적은 없었지만 윤정의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양파를 파는 김씨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정의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여겼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시장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가끔은 상인들의 고민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손주 학비 마련하느라 고생이 많죠. 윤정의 할머니의 말에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사람들의 사정을 모두 꿰고 있는 듯 했어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했고 그 어떤 일에도 나서서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죠. 그날 오후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삭막해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나란히 주차되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 또 왔네.
김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말없이 남은 도시락을 정리하며 그들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세 명의 남자는 시장 상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중 앞서 걷던 남자가 윤정이 할머니의 좌판 앞에서 멈춰 섰어요. 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곧 철거 들어간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시락을 싸던 손을 멈추었을 뿐이었죠. 이봐요, 할머니. 이제 이 구역은 우리 형님 소유가 됐다고요. 좋게 말할 때 정리하고 나가세요. 윤정이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업체와 연결된 조직의 사람들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기 청년 쉼터랑 무료 급식소 지키겠다고 버티시는 거예요? 나이 처먹고 자리나 차지하고 누가 무서워한다고. 남자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 포장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도시락 배달할 시간이에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를 지나쳐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위태롭게 보였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겨낸 사람처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시장 사람들은 그날도 윤정이 할머니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고 그 골을 메우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시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윤정이 할머니는 늘 그랬듯 이른 아침부터 좌판을 펴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지난 날과 다름없이 정확하고 능숙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때문에 걱정 안 되세요? 옆 좌판에서 과일을 파는 박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할 일이나 제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장 재개발 문제는 이미 몇 달째 지속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상금을 받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윤정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청년 쉼터와 무료 급식소는 문제였습니다. 그곳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도 아니었고 보상 대상도 아니었죠. 어제 그 사람들 말로는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의 말에 윤정이 할머니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 듯 했어요. 반찬통에 계란말이를 담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세상 일이 꼭 주먹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윤정이 할머니의 말에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의 여유로움 같았죠.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근처 공장과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골목이 붐볐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도시락을 모두 포장하고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다시 시장 입구에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남자들이 내렸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찬호야, 오늘은 확실히 정리해. 리더가 젊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찬호라 불린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몇 사람들을 이끌고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상인들에게 각각 통지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구역 철거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치우세요. 내일까지예요. 찬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통지서를 받아들었어요.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윤정이 할머니의 좌판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막 자리를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거 받으셔야죠. 찬호가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나는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 뒤편 공터예요. 거기는 아직 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죠. 할머니의 말에 찬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그냥 순순히 받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말에 주변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도시락 바구니를 단단히 쥐고 말했습니다. 나는 갈 길이 있어요. 이 도시락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야 해요. 할머니는 그들을 지나치려 했지만 남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찬호가 다시 한번 통지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협조 좀 해주세요. 윤정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피로가 스쳤지만 곧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개발 구역이 아니라고. 법을 알아요. 시장 뒤편 공터는 아직 구청 소유지예요. 구청에서 허가한 청년 쉼터와 무료 급식소가 있는 곳이죠. 할머니의 말에 찬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리더에게 시선을 돌렸고 리더는 불쾌한 표정으로 직접 다가왔어요. 할머니, 그냥 받으세요. 우리도 참을성이 있는 데까지예요. 리더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이 처먹고 자리나 차지한다고 했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할 건지. 할머니의 도발적인 말에 리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리더는 한참을 할머니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안 비우면 다음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그를 따라 자리를 떠났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다가온 박 씨에게 윤정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도시락 배달 갈 시간이에요. 그녀는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로는 불안에 떠는 상인들과 점점 더 커지는 갈등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이 할머니의 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보다 더한 일들을 겪어온 사람처럼 말이죠. 이틀 후 시장은 예상치 못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위협적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윤정이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좌판을 열고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상인들은 그녀의 용기에 놀라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어제 그 사람들이 또 온다고 했잖아요. 과일 가게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밥을 담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걱정하지 말고 과일이나 잘 팔아요. 내가 여기서 도시락 안 만들면 오늘 급식소에 오는 아이들은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녀의 말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급식소는 시장 뒤편 작은 공터에 있었고 매일 점심때면 인근의 어려운 아이들과 노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곳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어디서 끼니를 해결할지 막막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어제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게 눈을 부라리는데. 윤정이 할머니는 식은 죽 먹기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에 그런 눈빛 많이 봤어요.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와 대립해온 사람의 여유로움 같았죠. 박 씨는 더 묻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윤정이 할머니는 도시락을 모두 준비하고 큰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15개의 도시락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빠져나가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컨테이너 2개를 이어붙인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벽면에는 청년 쉼터와 무료 급식소라고 쓰인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 이미 5명의 아이들과 몇몇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민호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달려와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이 함께 급식소로 들어가려는 순간 검은 승용차 3대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들 또 왔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호야, 너는 먼저 들어가. 도시락 풀어놓고 다른 아이들도 불러. 민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남자들을 기다렸어요. 어제 보았던 리더와 찬호를 포함한 5명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더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컨테이너 건물을 가리켰어요. 이게 할머니가 그렇게 지키려는 곳이에요? 이런 허름한 곳을? 윤정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전부예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밥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요. 나 같은 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리더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어제 말했잖아요. 오늘까지 비우라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비우세요. 이런 것 때문에 큰 사업이 지연되면 곤란해요. 윤정이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안 나가요. 여기는 구청에서 허가받은 시설이에요.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리더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뒤에 있던 다른 남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참을성이 있는 데까지예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윤정이 할머니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당신들도 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 말에 리더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찬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찬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윤정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윤정희 할머니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찬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요. 그가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을 때 급식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도시락이 모자라요.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민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외쳤습니다. 그제야 그는 남자들을 발견하고 멈춰 섰어요. 윤정희 할머니는 급히 민호에게 손짓했습니다. 민호야, 들어가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리더가 민호를 향해 다가섰어요. 이런, 어린 꼬마도 있네. 할머니 덕분에 오늘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됐구나. 그의 말에 윤정희 할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리더 사이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리더는 이상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윤정희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리더의 신호에 따라 찬호를 제외한 다른 남자들이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한 남자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어요.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달려와 윤정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팔꿈치가 긁혀 피가 났어요. 그녀는 아파하는 기색 없이 일어나려 했지만 또 다른 남자가 그녀 앞에 서서 막았습니다. 이따위 동정질하러 왜 나왔어요? 그냥 편하게 집에나 계시지. 그의 말에 윤정희 할머니의 눈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호의 부축을 뿌리치고 홀로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급식소 안에서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고 밖에서는 조직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윤정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그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온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안으로 들어가렴. 할머니가 금방 따라갈게. 민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순히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남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자들이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리더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시길래요? 윤정희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의미심장해 보여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는 동안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조직원들은 그녀의 행동을 의아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찬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리더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윤정희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소매를 걷어올린 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셔츠의 등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머니의 허리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신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그 형태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양의 문신이었죠. 조직원들 중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저건. 찬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리더도 이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죠. 무슨 문신인데? 왜 그래? 리더가 찬호에게 물었습니다. 찬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천천히 셔츠를 내리고 다시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르는 모양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희 조직의 윗사람에게 물어보렴. 청룡파 정한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테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조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조직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지금까지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형님, 이 문신, 설마 청룡파 정한수 형님 그분 부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오래전 일이지. 단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이든 조직원은 뒤로 물러서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행동에 다른 조직원들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리, 뭐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리더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박 대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청룡파 정한수 형님은 1990년대 이 지역을 장악했던 전설적인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 대리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박영수 맞지? 너 아버지 박진호와 닮았구나. 할머니의 말에 박 대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불현듯 깨달음이 스쳤어요. 그분의 부인이셨습니다. 저희 형님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른 조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분은 청룡파 정한수 형님의 부인이십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조직을 와해시키고 떠나셨던 분이죠. 하지만 그 전에 형님이 잡혀 들어갔을 때 조직원들의 가족을 모두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형님을 따라 감옥에 갔을 때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박 대리의 설명에 다른 조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찬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윤정이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리더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그저 이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밥 한 끼 챙겨주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단단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이 청년 쉼터와 급식소는 내가 남편을 잃고 새 삶을 시작하면서 만든 곳이야. 나는 오래전 그 세계에서 손 뗐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보다 평범한 할머니로 조용히 살아가는 게 소원이었지. 할머니의 말에 박 대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돌아가렴.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그녀의 말에 박 대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리더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가 철수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리더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 대리와 윤정의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리더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손짓하며 자리를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조직원들은 윤정희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인 채 하나둘 물러갔습니다. 찬호만이 그 자리에 남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찬호야, 가자. 리더가 그를 불렀지만 찬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묻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윤정희 할머니는 그런 찬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얼굴이 낯익구나. 누구 아들이니? 할머니의 물음에 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찬호입니다. 김도현의 아들입니다. 윤정희 할머니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도현이, 그 아이가 아들이 있을 나이가 됐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찬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령.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윤정희 할머니의 말에 찬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인 후 다른 조직원들을 따라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직원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후 윤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급식소 문 앞에서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의 물음에 윤정희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전설 속 조직의 보스 부인이었다는 진실을 말이죠. 다음 날 시장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윤정희 할머니의 정체에 관한 소문이 시장 구석구석까지 퍼진 탓이었죠. 상인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일부는 두려움을, 일부는 경외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하며 평소처럼 좌판에 앉아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어제와 다름없이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할머니,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소문을 들었다는 게 표정에서 드러났어요. 왜 그래요, 박 씨? 윤정희 할머니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아니, 그냥 오늘 날씨가 좋네요. 결국 박 씨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요. 도시락 배달하기 좋은 날씨예요. 그녀의 평범한 대답에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저 할머니였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윤정희 할머니는 도시락을 들고 평소처럼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하자 민호가 달려나와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빛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민호의 말대로 급식소 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도 보였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묵묵히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누군가 급식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가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어제의 박 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손을 닦은 후 그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물음에 박 대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박 대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할머니의 눈이 잠시 빛났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난 더 이상 그 세계 사람이 아니야. 만날 이유가 없어. 윤정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대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단지 존경을 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개발 계획에서 급식소와 쉼터는 제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내 남편 따라 그 길에 있었지만 그 길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줄 알았을 땐 떠났어. 지금은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 게 내 싸움이야. 그녀의 말에 박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내 회장님께 전해. 난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이 급식소와 쉼터는 지켜주길 바란다고. 박 대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윤정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괜찮아, 민호야. 이제 우리 급식소는 안전해졌어.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윤정이 할머니는 평소처럼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급식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찬호였습니다. 그는 혼자 급식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찬호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친 톤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급식소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렴. 찬호는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뒤를 따라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작은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할래? 윤정이 할머니의 물음에 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찬호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찬호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할머니의 직접적인 질문에 찬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윤정이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시장 상인들의 서명이 담긴 문서와 구청 탄원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찬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시장 재개발에서 이 급식소와 쉼터 부지를 제외해달라는 탄원서입니다. 상인들 서명도 받았고 구청에도 이미 제출했어요. 윤정이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르신,
도와드리고 싶어요. 찬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왜? 단 한마디 질문에 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 김도현은 할머니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조직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할머니께서 구해주셨다고요. 윤정이 할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도현이,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세계에 어울리지 않았어. 너무 순했지. 찬호는 놀란 듯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아버지는 할머니 덕분에 조직을 빠져나와 새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기쁨이 어렸어요. 그래,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찬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이 길을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의 고백에 할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첫걸음을 떼는 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어. 찬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윤정이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찬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어요. 그럼 내일부터 도시락 배달 좀 도와주렴. 무거워서 혼자 들기 힘들어. 찬호는 잠시 놀랐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좌판 앞에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던 것이죠. 찬호였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도시락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이거 여기 넣으면 되나요? 찬호가 계란말이를 들고 물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반찬은 따로 담아야 한다. 주변 상인들은 이 광경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할머니를 위협하던 조직원이 이제는 도시락 준비를 돕고 있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죠. 할머니, 도시락 몇 개나 더 준비할까요? 찬호의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20개 정도 필요할 것 같구나. 급식소에 오는 아이들이 늘었거든. 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열심히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윤정이 할머니와 찬호는 함께 도시락을 들고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찬호는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어깨를 움츠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네요. 찬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처음엔 믿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말에 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호도 그 중에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누구예요? 민호가 찬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도움이란다. 이제 할머니 혼자 무거운 것 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찬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도시락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도시락 하나 더 싸드릴까요? 찬호의 말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날이 갈수록 찬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할머니의 도시락 준비를 돕고 급식소 청소도 자원했어요. 처음에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점차 편한 옷으로 바꿔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찬호는 몇몇 조직원들을 데리고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물음에 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더 모셔왔습니다. 급식소 확장 공사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 윤정이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찬호는 조직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들 할머니 도시락 맛보고 감동받아서 돕겠다고 하네요. 조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찬호와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할머니를 돕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들 정말 변한 것 같아요. 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이 할머니의 따뜻함이 이 작은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장 재개발 계획도 수정되었어요. 급식소와 쉼터 부지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시장은 현대화하되 상인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찬호는 이제 조직에서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급식소와 쉼터 관리를 맡게 되었고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할머니, 이제 이곳은 안전합니다. 찬호의 말에 윤정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운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윤정이 할머니의 급식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허름했던 컨테이너는 깔끔한 건물로 바뀌었고 내부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 뒤에는 찬호와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이 할머니는 마지막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급식소로 돌아왔습니다. 찬호가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찬호의 말에 윤정이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녀가 급식소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이 여사님.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당신이 회장이구나. 할머니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정이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정한수 회장님의 부인이신 분을. 윤정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이제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회장의 눈에 존경심이 어렸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이것은 정한수 회장님이 남기신 물건입니다. 마땅히 여사님께 돌아가야 할 것들이죠. 윤정이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비단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스카프에는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한수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회장은 공손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이 급식소와 쉼터는 앞으로도 계속 보호하겠습니다. 그는 인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스카프를 품에 안은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급식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찬호와 민호가 함께 음식을 나눠주었고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도시락 상자를 정리했어요. 그녀는 문득 셔츠를 살짝 올려 등 뒤의 문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건넨 스카프를 꺼내 문신 위에 천사 날개처럼 수놓은 작은 자수 스카프를 덮었어요. 할머니, 그거 뭐예요? 뒤에서 민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살아온 길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살아갈 길을 닦아줄게.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눈에 담긴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찬호가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늘 배우며 사는 거야. 나도 매일 배우고 있어. 찬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서요. 예전엔 몰랐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웃음의 흔적이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이렇게 늙는 거야. 약한 사람을 지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할머니의 말에 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밖에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지나온 길은 험난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평화로웠어요. 할머니, 내일도 도시락 같이 만들어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할머니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그녀의 말에 급식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모두가 배우고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